야, 이 기집애야. 군대가 무슨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여기가 무슨 소꿉장난하는 데야? 엉? 강원도 인제군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11월의 어느 오후였다. 제3군단 예하 701통신대대 이중대 행정반, 그 좁은 공간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건 마철수 상사의 걸걸하고 갈에 낀 고함이었다. 그는 입가에 묻은 누런 믹스커피 자국을 손등으로 대충 훔쳐내며 자신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이지한 하사를 쏘아보았다. 마철수의 눈은 먹이를 앞에 둔 늙은 하이에나처럼 비열하게 번들거렸다. 여군이랍시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 오냐오냐 해줄 줄 알았어? 어디 감히 선임이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이게 아주 기어오르는 게 습관이 됐구만. 이지한 하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단정한 전투복 소매 끝으로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165cm의 크지 않은 키였지만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그녀가 범상치 않은 내공을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당당함이 마철수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 상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규정대로 장비 점검 리스트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소대 통신망 불량은 장비 노후화 때문이지 제 관리 소홀이 아닙니다. 이지안의 차분한 대꾸에 마철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철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졌다. 행정반 구석에서 타자를 치던 행정병들이 화들짝 놀라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다. 말대꾸? 규정? 야 이지안. 네가 육군 규정집 달달 외우면 뭐 별이라도 달아줄 것 같냐? 융통성이라곤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너 임관할 때 백 써서 들어왔지? 얼굴 반반하니까 윗선에 줄 좀 댔냐? 냄새가 나 냄새가.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이지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중 하나인 제3군단장 류태섭 중장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아니 문자 한 줄만 보내도 마철수 같은 인간은 군복을 벗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지아는 참았다. 아버지가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이 험한 최전방 인재까지 자원해 온 이유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군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딸 류지안이 아닌 군인 이지안으로 서기 위해서였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이지안이 등을 돌리려 하자 마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소나기 힘이 제법 셌지만 이지안은 반사적으로 꺾으려던 본능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예비 과정까지 수료했던 그녀에게 마철수 같은 배 나온 중년 부사관을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하사였고 그는 상사였다. 계급이 깡패인 군대에서 하극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딜 도망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 이번 아미산 중계기 교체 작업 네가 가라. 이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철수를 응시했다. 아미산.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이었다.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비포장 험로가 5km 이상 이어지는 악명 높은 코스였다. 그곳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 배터리와 메인 모듈을 교체하는 작업은 건장한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고된 작업이었다. 보통은 팀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작전이었다. 원래 일소 대장님이 담당하기로 한 작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최소 4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내일은 기상 악화 예보도 있습니다. 소대장님 허리 나가서 병원 가신 거 몰라?
그리고 당직은 내가 바꿔줄 테니까 잔말 말고 갔다 와. 왜? 힘들어서 못하겠냐? 여군이라서 못하겠어? 아이고, 우리 공주님 손에 흙 묻을까봐 걱정되시나 보네.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옷 벗고 집에 가서 애나 보든가. 아니면 시집이나 가서 남편 밥이나 차려주던지. 마철수는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누런 이가 드러날 때마다 역겨운 담배 냄새가 풍겼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힘든 작업을 떠넘겨서 길을 꺾어놓겠다는 신보였다. 게다가 여군이라서 못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이지안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명심해라. 내일 아침 8시다. 운전병 김일병이랑 같이 출발해. 내가 선탑할 거니까 늦지 마라. 마철수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다시 믹스커피를 휘저었다. 이지아는 짧게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충성. 이지아는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고 행정반을 나섰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인제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회색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멀리 보이는 아미산의 능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날카롭게 솟아있었다. 참자. 류지안.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임관식 날 류태섭 중장은 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었다. 지안아.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합리하고 더러운 곳일 수 있다. 내 도움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말하면 사령부 행정직으로 돌려줄 수 있다. 그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지안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고 험한 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에서 온 곳이 바로 이곳 3군단 예하 701통신대대였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다. 훈련의 강도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철수 같은 인간들이 만드는 비합리적인 부조리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날 저녁 이지아는 내일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기 위해 통신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내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할 배터리와 모듈을 확인했다. 배터리 하나의 무게만 25kg. 거기에 개인 군장과 통신 장비까지 합치면 좋기 40kg에 육박했다. 이걸 메고 가파른 산길을 왕복해야 한다. 그것도 마철수의 감시하에. 이 하사님. 뒤에서 들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이지안이 뒤를 돌아봤다. 내일 함께 갈 운전병 김도현 일병이었다. 왜소한 체격에 안경을 쓴 김일병은 늘 주눅이 들어있는 병사였다. 마철수가 툭하면 조인트를 까고 욕설을 퍼붓는 화풀이 대상이기도 했다. 김일병 아직 안 잤어? 내일 운행 나가려면 일찍 쉬어야지. 그게 마 상사님이. 김일병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안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말해봐. 마 상사님이 내일 운행 나갈 때 운동화 신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뭐? 운동화? 작전 투입되는데 전투화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으라고 했다고? 이지안의 눈이 커졌다. 산악 지형에서 그것도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작전에서 발목을 잡아주지 못하는 운동화를 신는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아니, 애초에 군인이 작전 중에 사복 운동화를 신는다는 것 자체가 군기 위반이었다. 네. 제가 발목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꾀병 부리지 말라면서 그냥 편한 거 신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고. 산 타는 건 이 하사님이 다 할 거라고. 순간 이지안의 머릿속에 쌓은 느낌이 스쳤다.
마철수는 애초에 김일병을 짐꾼으로 쓸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산을 타는 그 고된 노동을 오로지 이지안 혼자에게 전담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운전병은 차에 남겨두고 본인도 차에서 쉴 핑계를 만들기 위해 김일병을 데려가는 것이 분명했다. 아, 정말 바닥이구나, 마철수. 이지아는 헛웃음이 나왔다. 부하 병사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생각밖에 없는 인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겁에 질린 김일병의 얼굴을 보니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알았어, 김일병.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대신 내일 산에는 절대 올라오지 마. 넌 차에서 대기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무거운 걸 혼자 어떻게 해? 나 알지? 나 튼튼한 거. 걱정 말고 가서 자. 내일 보자. 김일병을 돌려보내고 홀로 남은 창고 안. 이지아는 차가운 배터리 팩 위에 손을 얹었다. 쇠붙이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서 쓰러질 줄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비명 지르고 울면서 빌어줄 것 같아. 천만에. 다음 날 아침 8시. 부대 연병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마철수 상사는 이미 레토나 차량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김일병이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이지아는 묵직한 군장을 메고 차로 다가갔다. 아이고, 우리 이 하사님. 짐이 아주 한보따리네. 소풍 가냐? 마철수가 창문을 내리고 킬킬거렸다. 작전 물자 적재 완료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지아는 그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뒷좌석에 짐을 실었다. 묵직한 쇳덩어리들이 차체를 짓눌렀다. 차가 덜컹거리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인제 읍내를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수록 민가는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만이 빽빽하게 드러났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아스팔트는 끊기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다. 어이, 김일병. 운전 똑바로 안 해? 차가 왜 이렇게 덜컹거려? 아침부터 재수없게. 마철수는 연신 김일병의 뒤통수를 갈겨댔다. 김일병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핸들을 꽉 쥐었다. 이지아는 백미러로 김일병의 울 것 같은 표정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참자. 복귀하면 중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한다. 하지만 이지아는 몰랐다. 중대장인 최영민 대위 역시 마철수와 한통속이며 그들이 엮인 비리의 사슬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둡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그녀의 군 생활, 아니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긴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 산 중턱 차량 진입 통제선 앞에 멈춰섰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경사는 어림잡아 40도에 육박했다.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높이였다. 자, 다 왔네. 내려. 마철수가 기지개를 켜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뒷좌석에 있는 장비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 하사 저거 다 메고 올라가야 하는 거 알지?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리고 김일병은 발목 삐었다며? 환자 데리고 올라가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쟤는 여기서 차 지키라고 할게. 결국 우리 특전사 출신 천하무적 이 하사님이 수고 좀 해줘야겠어.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지만 직접 들으니 뻔뻔함에 혀가 내둘렸다. 마 상사님도 안 올라가십니까? 작업 감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감독? 아, 내가 여기서 무전으로 지시할게. 올라가서 설치하고 무전 때려. 잘 터지나 확인해 줄 테니까. 왜? 혼자 가기 무서워? 산짐승이라도 나올까봐? 마철수는 차 안에 있던 캠핑용 의자를 꺼내 펴고 앉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휴대용 게임기를 꺼내 들었다. 빨리빨리 움직여.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할 거 아냐. 꿈을 대다가 점심 늦으면 네 책임이다.
이지아는 말없이 장비를 챙겼다. 25kg의 메인 모듈을 군장 위에 얹고 양손에는 12kg짜리 보조 배터리와 공구함을 들었다. 어깨가 짓눌리고 허리가 휘청거렸다. 총 37kg. 보통 성인 남성 몸무게의 절반이 넘는 무게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지아는 이를 악물고 첫 발을 내디뎠다. 뒤에서 마철수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게임기 효과음이 들려왔다. 두고 봐라. 반드시 이 산을 넘는다. 그녀의 군화가 거친 자갈밭을 밟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차가운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였다. 아미산의 험준한 능선이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녀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차가운 바람에 섞여 마철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여간 여자들은 군대 오면 안 된다니까. 독해 빠져가지고는. 이지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 도끼가 오늘 그녀를 살릴지 아니면 죽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다. 입김이 하얀 연기가 되어 안개 낀 산속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등 뒤에는 25kg짜리 메인 중계기 모듈이 거대한 바위처럼 매달려 있었다. 어깨를 파고드는 군장의 멜빵끈은 이미 살가죽을 벗겨낼 듯이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발치에는 잠시 내려둔 12kg짜리 보조 배터리 팩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지아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과 싸우고 있었다. 마철수 상사가 차에서 낄낄거리며 게임을 하는 동안 그녀는 일명 셔틀 방식이라 불리는 최악의 등반을 하고 있었다. 짐이 너무 무거워 한 번에 다 들고 올라갈 수 없었기에 메인 모듈을 메고 100m를 올라가 내려놓은 뒤 다시 빈몸으로 내려와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시 100m를 올라가는 식이었다. 즉 남들이 한 번 오를 산길을 그녀는 3번씩 왕복하고 있는 셈이었다. 치익. 야 이지안. 아직도 도착 안 했어? 너 거기서 자냐?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서 마철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지아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다. 장갑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현재 7부 능선 돌파 중입니다. 경사가 급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핑계는 아주 청산 뉴스지. 야, 김일병이 끓여준 라면 다 불어터졌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점심 못 먹고 있잖아. 빨리 안 움직여? 군기가 빠져가지고는. 이지아는 이를 악물었다.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라면을 먹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억울함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짐을 짊어졌다. 25kg의 무게가 다시 전신의 관절을 짓눌렀다. 이동하겠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천근만근이었다. 아미산의 등산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 아래는 얼음이 얼어 미끄러웠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그때마다 나무 뿌리를 움켜쥐며 버텼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오후 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이미 체력은 바닥난 지 오래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지아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서 무슨 군인이 되겠다고. 류태섭 중장의 엄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정상이 눈앞에 보였다. 이제 마지막 구간이었다. 가장 가파르고 위험한 바위 능선. 이 구간만 넘으면 중계기 설치 장소였다. 그때였다.
다시 무전기가 울렸다. 야, 이지안. 너 일부러 늦장 부리는 거지? 내가 지금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데 너 거기 서서 뭐하냐? 경치 구경하냐? 거짓말이었다. 숲이 우거져 아래에서는 그녀가 보일 리 없었다. 그저 재촉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지금 바위 구간 진입합니다. 안전 확보 때문에. 안전 확보는 개뿔. 야, 네가 무슨 특전사라며? 특전사가 바위 하나 못 타서 빌빌거려. 너 그거 다 뻥이지? 사실은 어디서 몸으로 때우고 온 거 아니야? 뚝.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몸으로 때우다니. 군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모욕의 선을 넘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붉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분노로 인해 호흡이 흐트러졌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지안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친 그 순간이었다. 흥분한 탓에 발을 딛고 있던 바위 틈에 흙이 무너져 내렸다. 중심이 뒤로 쏠렸다. 등 뒤에 메고 있던 25kg의 군장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잡아당겼다. 손을 뻗어 잡을 것을 찾았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이지안의 몸이 능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우당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나무와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졌다. 군장의 무게 가속도가 붙어 멈출 수가 없었다. 헬멧이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전투복이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찢겨나갔다. 쿵. 마지막으로 거대한 충격이 옆구리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녀의 몸은 등산로에서 수십 미터 아래 떨어진 덤불 속에 처박혔다. 쿨럭. 입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확 올라왔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왼쪽 옆구리에서 불에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갈비뼈가 부러져 장기를 찌른 것이 분명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치익, 치익. 멀리 떨어진 곳으로 튕겨나간 무전기에서 마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야, 이지안, 대답해. 야, 일부러 무시하냐? 내 말 안 들려? 이지안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회색빛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아버지. 죄송해요. 의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차가운 산바람만이 쓰러진 그녀의 위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씨, 왜 대답이 없어? 이 기집애가 진짜 돌았나? 산 아래 차 안에서 마철수는 신경질적으로 무전기를 좌석에 내동댕이 쳤다. 옆에 있던 운전병 김일병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상사님,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닙니까? 아까 비명 같은 게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비명은 무슨, 힘들다고 엄살 피우는 거겠지. 일부러 무전 끄고 농땡이 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고. 마철수는 믹스커피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무전은 침묵을 지켰다. 슬슬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만약 진짜 사고라도 났다면?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아니, 진급 심사가 코앞인데 꼬투리를 잡힐 수는 없었다. 아우, 귀찮게 진짜. 야, 김일병, 너 차 지키고 있어. 내가 좀 올라갔다 올 테니까. 마철수는 투덜거려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는 어슬렁어슬렁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디 짱 박혀서 자고 있기만 해봐라.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나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마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등산로 중간에 찢어진 전투복 조각과 핏자국이 보였다.
그리고 바닥에 긁힌 자국이 절벽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미터 아래 덤불 속에 희미하게 군청색 물체가 보였다. 사람이다. 이지안이었다. 허헉. 야, 이 하사. 대답이 없었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철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다. 상황이 심각했다.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거나 부대 의무대 호출을 해야 했다. 지금이 바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마철수의 뇌리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거 걸리면 나는 끝이다. 작업 현장 이탈, 부당 업무 지시, 안전수칙 위반. 다 뒤집어 쓴다. 연금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누른 번호는 119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중대장님? 저마 상사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영민 대위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요? 작업 안 끝났습니까? 그게 이 하사가 산 타다가 미끄러졌는데 좀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의식이 없어요? 그럼 빨리 신고부터 해야지 나한테 전화를 왜 합니까? 아니 그게 사실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혼자 올라가다가 그런 거라서. 그리고 김일병도 발목 아파서 차에 있었고. 이거 그대로 보고하면 우리가 안전관리 소홀로 엮일 수 있습니다. 중대장님 이번에 소령 진급 심사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진급이라는 단어가 최영민 대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잠시 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다친 겁니까? 죽은 건 아니죠? 네, 숨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피를 좀 많이 흘려서. 일단 그대로 대기하세요. 바로 119 부르면 외부 경찰 치고 들어오고 기자들 냄새 맡고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끼리 수습 가능한지 먼저 봐야 하니까 군 앰뷸런스 부르라고 할게요. 내가 지통실에다가는 훈련 중 경미한 사고라고 보고해 둘 테니까 마 상사는 입단속 철저히 하세요. 김일병한테도 절대 딴소리 못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구조는 내가 애들 몇 명 보낼 테니까 들것으로 실어내립시다. 시간 좀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골든타임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마철수는 쓰러져 있는 이지안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A씨, 재수옴 붙어가지고. 정신 차리면 보자.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그는 이지안에게 내려가 응급처치를 하는 대신 바위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구조병력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지안의 몸은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찢어진 옆구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마른 낙엽을 적시고 있었지만 마철수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위협하는 오물로만 보일 뿐이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뒤늦게 도착한 병사들이 끙끙대며 이지안을 들것에 실어 올렸을 때는 이미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고 맥박은 실오라기처럼 가늘었다. 하지만 마철수와 최영민 대위는 몰랐다. 이지안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충격 감지 모드로 전환되어 그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GPS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딘가는 다름 아닌 류태섭 중장의 개인 서버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오후 5시. 국군 홍천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이지안의 침대를 밀고 들어갔다. 환자분, 바이탈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혈압 60에 40. 수혈팩 준비해. 군의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마철수와 뒤따라온 최영민 대위는 응급실 밖 복도 구석에 서서 웅성거리는 병원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중대장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마철수가 입술을 물어뜯으며 속삭였다. 최영민 대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죽긴 왜 죽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일단 뼈 부러지고 그런 거니까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것보다 보호자한테 연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폰이 잠겨 있어서. 이 하사 소지품 줘봐요. 내가 비상 연락망 확인할 테니까. 최영민은 간호사가 건네준 이지안의 피 묻은 소지품 봉투를 뒤적거렸다. 깨진 액정에 스마트폰이 나왔다. 다행히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의료정보란에 저장된 비상연락처가 떴다. 비상연락처 아빠. 아빠라고 저장돼 있네. 마 상사, 당신이 전화해. 내가 하면 말이 꼬일 수 있으니까 당신이 현장에 있던 선임으로서 상황 설명 잘해. 최대한 별거 아닌 것처럼. 알지? 그냥 발목 좀 접질려서 검사 받으러 왔다. 이 정도로 둘러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건 잘하죠. 마철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중후하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주변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 회의 중이거나 바쁜 모양이었다. 마철수는 짐짓 밝은 목소리를 꾸며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지안 하사가 근무하는 부대 선임 부사관 마철수 상사라고 합니다. 이지안 하사 부친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철수는 속으로 시골 촌노인인가 보다라고 짐작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무뚝뚝한 것이 딱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노인네 같았다. 다름이 아니라요. 오늘 지안이가 훈련을 하다가 발을 조금 헛디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살짝 굴렀는데 아시잖아요. 군대는 규정상 조그만 상처도 다 병원 가서 검사받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국군 홍천병원에 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냥 놀라실까봐 미리 연락드린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묘하게 길었다. 마철수는 불안한 마음에 침을 꿀꺽 삼켰다. 발을 헛디뎠다. 그래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타박상 정도입니다. 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는데 젊은 애니까 금방 붙을 겁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시니까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오시는 길에 과일이라도 좀 사오시면 좋고요. 마철수는 너스레까지 떨었다. 상황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나중에 보호자가 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 계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각 전화를 받고 있는 류태섭 중장은 강원도 인제군 군단 사령부 대회의실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예하 사단장들과 참모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류 중장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는 심박수 급상승 경고가 뜨고 있었고 태블릿 PC 화면에는 딸 이지안의 워치에서 전송된 충격 감지 데이터와 위치 로그 그리고 이 시간 전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띄워져 있었다. 오디오 파일에는 마철수의 욕설과 내버려 둬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류태섭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물었다. 상사 마철수라고 했나?
예, 예. 마철수 상사입니다. 자네 지금 내 딸이, 아니, 이 하사가 타박상 정도라고 했나? 의식이 명료한가? 마철수는 움찔했다. 상대방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다. 뭔가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 지금은 진통제 맞고 자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전화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쁘실 텐데 끊겠습니다. 마철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최영민 대위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중대장님 해결했습니다. 시골 노인네 같은데 그냥 알겠다고 하네요. 천천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우리도 입 좀 맞추고 병원장한테 가서 부탁 좀 합시다. 훈련 기록지도 좀 수정해야 하고. 두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려는 순간이었다. 우웅, 우웅. 병원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뭐야? 지진이야? 아니, 헬기 소리 같은데? 마철수와 최영민도 창가로 다가갔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병원 정문 앞 헬기 착륙장에 거대한 군용 헬기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의 옆면에는 선명하게 3개의 별 성판이 붙어 있었다. 저거. 최영민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저 헬기는 이 지역에서 단 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것이었다. 제3군단장 전용 헬기. 헬기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와 병원 입구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베레모를 쓴 류태섭 중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내렸다. 그의 뒤로 별 2개, 별 하나를 단 장군들이 줄줄이 따르고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중대장님. 저거 군단장님 아닙니까? 군단장님이 여기 왜? 마철수가 사색이 되어 물었다. 최영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류태섭 중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병원장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응급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눈은 그 누구도 마주치기 힘들 만큼 무시무시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류 중장의 시선이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마철수와 최영민에게 꽂혔다. 그 순간 마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까 통화했던 시골 노인네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것이 벌집이 아니라 잠자는 용의 영린이었다는 것을. 잘못 걸려온 전화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낼 카운트를 시작했다. 9999. 병원 건물을 집어삼킬 듯 했던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응급실 복도에는 그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치 공기의 무게가 달라진 듯 했다. 자판기 뒤에 숨죽이고 서 있던 마철수 상사와 최영민 대위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검은색 베레모를 쓴 헌병대원들이었다. 그들은 군기가 바짝 든 동작으로 복도 양옆을 통제하며 길을 텄다. 그 살벌한 분위기에 병원 직원들조차 숨을 죽이고 벽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육군 제3군단장 류태섭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전투복 왼쪽 가슴에는 훈장들이, 오른쪽 어깨에는 지휘관을 상징하는 녹색 견장이, 그리고 계급장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3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계급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전쟁터를 수없이 겪은 노장의 눈빛은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찢어밟힐 듯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참모장 준장과 헌병 대장 대령조차 군단장의 살기에 눌려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군단장님.
최영민 대위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3군단 예하부대 장교로서 군단장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하늘 같은 존재.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직속 상관 중의 상관. 그분이 왜 하필 지금 이 일개 하사의 사고 현장에 나타났단 말인가. 류태섭 중장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응급실 스테이션으로 걸어가 간호장교에게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들어온 이지한 하사 어디 있나? 간호장교는 눈앞에 나타난 삼성 장군의 위압감에 얼어붙어 말을 더듬었다. 아, 예. 충성. 이지한 하사님 지금 제3처치실에서 응급 처치 중이십니다. 출혈이 심해서. 비켜. 류태섭은 간호장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처치실 커튼을 거칠게 젖혔다. 그곳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온몸에 피 칠갑을 한 이지안이 누워 있었다.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은 처참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은 시체와 다를 바 없었다. 지안아. 강철 같던 류태섭의 얼굴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아침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라며 문자를 보냈던 딸이었다. 제 힘으로 해보겠다며 아빠의 도움을 그토록 거부하던 그 고집센 딸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군의관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처치가 시급합니다. 밖에서 대기해 주셔야. 류태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슬픔으로 젖어있던 눈은 순식간에 다시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군의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만약 이 아이 잘못되면 이 병원도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류태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처치실을 나왔다. 그의 시선이 복도 끝 자판기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 군인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마철수와 최영민은 마치 메두사의 눈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류태섭이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며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자네들인가? 이 하사의 소속 부대 간부들이. 최영민 대위가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경례 구호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추충성. 제701통신대대 이중대장 대위 최영민입니다. 마철수도 엉거주춤하게 경례를 했다. 상사 마철수입니다. 류태섭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흙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전투복, 기름기 흐르는 얼굴. 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구조를 했다는 사람들의 몰골이 너무나 멀끔했다. 아까 나랑 통화한 사람이 누군가. 보호자라고 전화했던 사람. 마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접니다. 제가 전화를. 그래. 자네였군. 훈련 중에 발을 좀 헛디뎌서 굴렀다고 했지? 타박상 정도라고. 류태섭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더 공포스러웠다. 네. 그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줄 알았더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류태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철수는 순간 넘어갔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헌병대장. 예. 군단장님. 류태섭의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 두 사람 당장 격리 조치해. 휴대폰 압수하고 누구와도 연락 못하게 막아. 그리고 10분 뒤에 병원장실로 데려와. 내 딸이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그 순간 마철수와 최영민의 귀에 내 딸이라는 단어가 천둥처럼 꽂혔다.
네, 딸이라니요? 최영민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되물었다. 류태섭은 그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왜? 이 하사가 내 딸이면 안 되나? 자네들이 짓밟아 놓은 그 하사가 내 딸 류지안이다. 쿵. 마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지 가랑이 사이로 축축한 기운이 번져나갔다. 오줌을 지린 것이었다. 최영민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건드리고 말았다. 병원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최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류태섭 중장의 앞에는 무릎을 꿇은 마철수와 최영민이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총구를 바닥으로 향한 채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류태섭은 탁자 위에 놓인 이지안의 깨진 스마트폰과 피 묻은 스마트워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고해. 사실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최영민 대위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구 군단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규정대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지안 하사가 의욕이 앞서서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험한 코스로 진입하다가 그만. 말릴 새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마 상사가 분명히 안전한 길로 가라고 지시했는데 이 하사가 공명심 때문에 무리하게. 옆에 있던 마철수도 거들었다. 살 길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의식이 없는 자도 말이 없는 법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무전으로 위험하다 돌아와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가 무전을 끄고 제멋대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막으려고 뛰어갔지만 이미 늦어서. 자네가 현장에 있었다고. 류태섭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예, 그럼요. 제가 바로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군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구하려다가 흙도 묻고. 마철수는 급하게 자기 바지에 묻은 약간의 먼지를 털어보였다. 류태섭은 헛웃음을 지었다. 재미있군. 자네들의 소설은 아주 흥미로워. 류태섭은 손짓으로 참모에게 신호를 보냈다. 참모가 태블릿 PC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 적막한 방 안에 노이즈 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지안의 스마트워치가 녹음한 현장의 소리였다. 야, 이지안, 대답해. 야, 일부러 무시하냐? 내 말 안 들려? 아씨, 왜 대답이 없어? 이 기집애가 진짜 돌았나? 마철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지안이 쓰러진 곳, 그 처참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대화가 흘러나왔다. 상사님,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닙니까? 김일병의 목소리. 비명은 무슨, 힘들다고 엄살 피우는 거겠지. 야, 김일병, 라면이나 다 먹어. 마철수의 목소리.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마철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에이, 이 목소리. 자네 목소리 맞나? 류태섭이 차갑게 물었다. 아, 그게, 그리고 하나 더 있네. 류태섭이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GPS 이동 경로였다. 이 하사의 워치에 기록된 GPS다. 사고 시각인 13시 40분. 이 하사의 위치는 해발 800m 지점. 그런데 자네의 휴대폰 위치는 어디였을까? 화면에 또 다른 점이 나타났다. 그 점은 산 입구 도로변에 멈춰 있었다. 해발 300m. 차량 대기 장소. 자네는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
내 딸이 37kg나 되는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동안 자네는 차 안에서 라면을 처먹고 게임을 하고 있었지. 바로 뒤에 있었다고. 순간 이동이라도 한 건가? 거짓말이 완벽하게 탄로났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군단장님,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철수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최영민 대위도 덩달아 엎드려 빌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마 상사가 보고한 대로만 알고. 저는 지휘관으로서 몰랐다. 자네가 더 나쁜 놈이야. 류태섭이 최영민을 향해 찻잔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찻잔이 최영민의 어깨에 맞고 박살이 났다. 사고 직후 마 상사가 자네에게 전화했더군. 통화 기록 다 뽑았어. 119 신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자네라며? 진급 막힐까봐? 힉. 자네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은폐를 모의하는 동안 내 딸은 차가운 흙바닥에서 2시간을 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어. 그 2시간이면 살릴 수 있었어. 고통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류태섭의 고함 소리가 병원 장실을 울렸다. 그것은 장군의 호통이 아니라 자식을 잃을 뻔한 아비의 피 끓는 절규였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본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부하이자 국민인 이 하사를 지키기는커녕 너희의 안위를 위해 사지로 내몰고 방치했어. 그건 살인이야. 알겠나? 너희는 살인자라고. 류태섭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헌병대장. 이 쓰레기들 당장 끌고 가.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서 특별수사팀 꾸리라고 해. 이놈들뿐만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끌어내. 헌병들이 개를 끌고 가듯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군단장님,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마철수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질렀다. 류태섭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처자식? 내 딸에게도 아비가 있다네. 아주 힘센 아비가. 자네는 그걸 잊었어.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두 사람은 질질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류태섭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강원도 인제군 제701통신대대 위병소.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부대 정문 앞으로 검은색 승합차 10여 대와 헌병대 버스가 들이닥쳤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당황하여 총을 고쳐 매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물밀듯이 부대로 진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및 3군단 검찰부 합동 수사팀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 부대는 압수수색 및 특별 감찰에 들어갑니다. 전원 동작 그만. 제자리에 대기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병사들이 눈을 비비며 뛰쳐나왔고 당직 사령은 사색이 되어 상황실로 뛰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조사가 아니었다. 류태섭 군단장이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으라고 명령한 소탕 작전이었다. 대대장실, 행정반, 군수과, 통신과. 수사관들은 닥치는 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 났어?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하지만 곧 소문이 퍼졌다. 이중대 마 상사와 중대장이 이지한 하사를 죽일 뻔했고 이 하사가 사실은 군단장 딸이었다는 소문이. 야, 들었냐? 이 하사가 군단장님 딸이래. 미친. 마 상사 그 인간 진짜 좆됐네. 툭하면 이 하사 괴롭혔잖아. 잘됐다. 저번에 나한테도 욕하고 돈 빌려가서 안 갚았는데
이번에 아주 싹 다 털렸으면 좋겠다. 병사들의 반응은 공포보다는 통쾌함에 가까웠다. 그만큼 마철수와 최영민의 평소 행실은 바닥이었다. 한편 부대 내 격리실로 끌려온 김도현 일병은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어제 마철수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할 뻔했다. 철컥.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군 검찰관이 들어왔다. 김도현 일병. 묻는 말에만 대답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만 거짓말을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어제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일병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마 상사님이 차에 있으라고 운동화 신고 오라고 시키셔서 이 하사님 혼자 그 무거운 걸. 김일병의 입에서 그날의 진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마철수의 폭언, 가혹행위, 근무태만 그리고 사고 후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진술조서에 기록되었다. 같은 시각 군단 헌병대 유치장. 마철수와 최영민은 서로 다른 독방에 갇혀 있었다. 수사관들은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수사관이 최영민의 방에 들어가 넌지시 말을 던졌다. 최 대위님. 마철수 상사가 다 불었습니다. 자기는 119 신고하려고 했는데 최 대위님이 진급 때문에 막았다고 하던데요. 모든 책임은 중대장님한테 있다는데 맞습니까? 뭐라고요? 그 미친 새끼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 상사가 먼저 전화와서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했지. 아, 억울합니다. 제가 증거 다 있어요. 그놈이 평소에 기름 빼돌려서 판 돈 저한테 상납한 장부도 다 있다고요. 최영민은 흥분해서 마철수의 여죄까지 스스로 불어버렸다. 반대로 마철수의 방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마 상사. 중대장님은 자네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자네가 병사들 부식비 횡령한 거랑 이 하사 성희롱한 것까지 다 진술했어. 아이고. 중대장 그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고과 최하점 준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놈이 어디 룸살롱 가서 접대받았는지 다 적어놨다고요.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의 목을 물어뜯었다. 수사관들은 웃음을 참으며 그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단순히 과실치사가 아니었다.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근무지 이탈, 공문서 위조.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썩은 비리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이지한 하사의 사고가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묻혀있던 제701통신대대의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군단장실에서 보고를 받던 류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의 시선은 병원 쪽을 향해 있었다. 딸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여론전 그리고 딸의 회복. 류태섭은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 연결되었다. 3군 단장입니다. 장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로 끝내지 않고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결단이었다. 사냥개들은 풀렸다. 이제 사냥감들이 도망칠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 아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권력으로 힘없는 하급 장교를 짓밟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영민 대위의 모친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오열하고 있었다. 옆에는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단 뺀질뺀질한 인상의 사내가 엄숙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훈련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군단장이라는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부하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계급 갑질이자 내 자식 챙기기 아닙니까? 이지한 하사가 장군의 딸이 아니었다면 과연 헌병대가 이렇게까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을까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인터넷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반응했다. 삼성 장군의 갑질? 훈련 사고인가 권력 남용인가? 내로남불 군대 문화 같은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진실을 모르는 대중들은 마철수와 최영민을 권력에 희생된 불쌍한 군인으로 동정하기 시작했다. 구치소 독방에 갇혀있던 최영민은 변호사가 넣어준 신문을 보며 낄낄거렸다. 역시 어머니야.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아무리 쓰리스타라도 국민 여론 앞에서는 꼬리 내릴 수밖에 없어. 조금만 버티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 옆방의 마철수 역시 희망을 품었다. 자신들의 악행은 쏙 뺀 채 강압적인 수사만을 부각한 작전이 먹혀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류태섭 중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냥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군 홍천병원 VIP 병실. 며칠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이지한 하사가 힘겹게 눈을 떴다. 산소호흡기는 떼어졌지만 온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던 류태섭 중장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지안아, 알아보겠느냐? 아, 아버지.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다. 류태섭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하다. 아비가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지아는 고개를 저으려다 통증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TV 화면을 향했다. 화면 속에는 최영민의 모친이 거짓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재방송되고 있었다. 이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저 사람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걱정 마라. 내가 다 정리하마. 넌 치료에만 전념해. 아니요. 이지안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핏기 없는 입술이었지만 그 의지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아버지, 숨기지 마세요. 제가 군단장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저렇게 비겁하게 숨는 꼴 더는 못 보겠어요. 군인답게 정면 돌파하고 싶어요. 류태섭은 딸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 끝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아주 철저하게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주마. 그날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육군 제3군단장 류태섭 중장이 직접 단상에 섰다. 보통 대변인이 나오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3군단장 류태섭 중장입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류태섭은 준비해 온 원고를 읽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최근 제 딸인 이지안 하사의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단장의 권력 남용이다. 과잉 수사다. 좋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진실이 낫겠지요. 그는 옆에 있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것은 사고 당일 이지안 하사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에 녹음된 현장 음성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러졌다. 치익. 야. 이지안. 대답해. 야. 일부러 무시하냐? 마철수.
스피커를 통해 마철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비명은 무슨 힘들다고 엄살 피우는 거겠지. 야 김일병 라면이나 다 먹어. 국물 식는다. 마철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는데 라면을 먹으라고. 기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화면이 바뀌고 최영민 대위와 마철수 상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문짝만하게 띄워졌다. 마 상사 중대장님, 애가 숨은 붙어 있는데 피를 많이 흘립니다. 119 부를까요? 최 대위 미쳤어. 지금 119 부르면 외부 경찰 들어오고 기자들 냄새 맡아. 내 진급 심사 코앞인 거 몰라. 그냥 우리끼리 처리해. 보고는 낙상 사고로 대충 하고. 마 상사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군이라 맷집도 약한데 엄살이겠죠. 허.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건 과실이 아니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였다. 진급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어가게 내버려둔 악마들의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류태섭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 시각 제 딸은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콩팥이 파열되는 고통 속에서 2시간을 넘게 차가운 흙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라면을 먹고 진급 걱정을 하며 구조를 지연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훈련 사고입니까? 이것이 제가 권력을 남용하여 억울한 부하를 잡는 것입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노를 사겼다. 저는 오늘부로 군단장이라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한 아버지로서 이 사건의 끝을 볼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태섭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인터넷은 폭발했다. 미친. 라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라면을 처먹어? 최영민, 마철수. 이 악마 새끼들. 신상 털어라. 중대장 엄마라는 사람 방송 나와서 울던데 소름 돋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군단장님 응원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군인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여론은 180도가 아니라 540도로 뒤집혔다. 동정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아미산 사건, 마철수 신상, 최영민 진급, 살인마들로 도배되었다. 구치소 안. TV를 통해 브리핑을 보고 있던 최영민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카톡 내용이 적나라하게 박제되어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면회를 왔던 어머니도 발길을 끊었다. 교도관들조차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밥을 배식구로 던져주었다. 먹어라. 라면 국물 식는다며? 밥도 식기 전에 처먹어. 교도관의 비아냥에 최영민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성을 질렀다. 으악.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옆방의 마철수는 이미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환청을 듣고 있었다. 마 상사님 하고 부르던 이지안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낄낄거리며 했던 라면이나 먹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사회의 매장은 법적인 처벌보다 더 빨랐다. 마철수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는 계란과 밀가루가 투척되었고 살인자 가족이라는 낙서가 도배되었다. 최영민의 집 앞에는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24시간 생중계를 하며 그들의 가족을 압박했다. 그들이 이지안에게 주었던 고통, 그리고 그녀를 방치했던 그 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며칠 후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이지아는 덤덤한 표정으로 채널을 돌렸다. 속이 좀 시원하냐? 류태섭이 사과를 깎으며 물었다. 이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요. 재판이 남았잖아요. 판사님 망치 소리 들을 때까지는 참으려고요. 독한 녀석. 누굴 닮아서 그렇게 독해. 누구긴요. 쓰리스타 류태섭 장군님 딸인데요. 부녀는 처음으로 마주보고 웃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다. 어둠은 걷히고 있었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흘린 거짓 눈물은 이제 진짜 피눈물이 되어 흐를 차례였다. 탕, 탕, 탕. 피고인들은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시장터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1법정. 재판장의 엄한 호통이 장내를 울렸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지안 하사를 지지하는 전우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피고석에 앉은 두 남자를 향해 맹렬한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마철수 전 상사와 최영민 전 대위는 불과 몇 달 전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의를 입은 그들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중대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제가 어떻게 장교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마철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최영민이 벌떡 일어나 마철수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다. 이 미친 새끼가. 네가 먼저 전화해서 덮자고 했잖아. 네가 내 진급 책임져 줄 거냐고 꼬드겼잖아. 재판장님, 저놈이 주범입니다. 저는 그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그만. 둘 다 앉으시오. 헌병들이 그들을 강제로 자리에 앉혔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밑바닥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터져나왔다. 저런 쓰레기들이 간부였다니. 사형시켜라. 살인마들. 재판장이 장례를 진정시킨 후 검찰관에게 눈짓을 보냈다.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구조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이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피해자인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또각, 또각. 휠체어를 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지안 하사가 제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걸어 들어왔다. 비록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다소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고개는 꼿꼿하게 들려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약장과 명찰이 법정 조명을 받아 빛났다. 이지안이 증인석에 앉자 마철수와 최영민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증인, 그날의 상황을 기억합니까? 이지안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네. 뼛속 깊이 기억합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던 저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피고인 마철수는 제가 추락한 직후 구조는커녕 제가 엄살을 부린다며 라면을 먹으라고 조롱했습니다. 피고인 최영민은 119 신고를 막고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그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저를 군인이 아닌 처리하기 귀찮은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이지안의 시선이 피고석을 향했다. 마철수, 최영민. 나를 봐. 그녀의 서늘한 명령에 두 사람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지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내 아버지가 군단장이어서가 아니야. 나는 군인이니까.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군인 정신으로 버틴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당신들은 살인자일 뿐이야. 마철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하사. 아니, 이 중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선처? 이지안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나에게 선처를 베풀었나? 당신이 내게 준 건 조롱과 방관뿐이었어.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이지안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류태섭 전 군단장 사건 직후 전역 신청을 했으나 반려됨은 묵묵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딸이 저렇게 강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문. 피고인 마철수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영민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허. 방청석에서 환호성 대신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다. 군사법원 역사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 정도의 중형이 선고된 전례는 없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파면 조치하며 향후 일체의 군인 연금 지급을 박탈한다. 아, 안 돼. 내 연금, 내 돈. 마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인생을 지탱하던 유일한 밥줄이자 노후 대책이었던 군인 연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재판장님, 너무합니다. 15년이라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최영민 역시 울부짖었다.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피고인들은 국가를 수호하고 부하를 보호해야 할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생명을 경시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 참회할 필요가 있다.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3번 울렸다. 그것은 악인들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헌병들이 축 늘어진 2사람을 끌고 나갔다. 마철수는 끌려나가면서 이지안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지안은 그를 외면했다. 법정을 나서는 이지안의 뒤로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겪었던 그 차갑고 시리던 눈이 아닌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는 축복의 눈이었다. 류태섭이 다가와 딸의 어깨에 두툼한 코트를 덮어주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아니, 이제 시작이다. 너의 군 생활은. 2부녀는 눈 내리는 법원 앞을 나란히 걸어갔다. 뒤에서 시민들이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1년 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교도소. 이곳은 군대 내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모이는 지옥 중의 지옥이었다. 야, 3802번. 동작 안 빨라? 설거지 똑바로 안 해? 식당 구석에서 고무 장갑을 낀 채 식판을 닦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머리는 빡빡 밀렸고 얼굴은 주름 자글자글한 노인처럼 변해버린 남자. 마철수였다.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 야, 네가 시킨 37kg 군장에 비하면 깃털 아니냐?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닦아. 오늘 안에 못 끝내면 독방인 거 알지? 젊은 수감자가 마철수의 뒤통수를 탁 쳤다. 이곳에서 마철수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그의 사건이 워낙 유명했던 탓에 살인범이나 강도범들조차 그를 경멸했다. 부하를 버리고 라면을 먹은 상사. 그 꼬리표는 감옥 안에서도 그를 가장 밑바닥 계급으로 만들었다. 마철수는 눈물을 삼키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지고 갈라져 쓰라렸다. 그때 신고만 했더라도, 아니, 내가 직접 들고 올라갔더라면. 후회는 늦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자식들은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건 14년의 수감 생활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비난뿐이었다. 옆방의 최영민 역시 폐인이 되어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중얼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광주특수전학교 707 특수임무단 선발 테스트 마지막 관문 30km 산악 구보 전원 준비.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출발선에 섰다. 그 맨 앞줄에 짧게 자른 머리에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 이지안 중사 진급함가 있었다. 그녀의 몸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다. 재활치료는 지옥 같았다.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녀는 다시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쇠질을 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편한 행정직 보직도 마다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707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지안아, 무리하지 마라. 관중석 VIP 룸에서 류태섭 대장 진급함이 망원경으로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3군 단장을 넘어 6군 참모총장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별 4개짜리 장군의 위험이 아닌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애틋함만이 담겨 있었다. 출발. 총성이 울리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튀어나갔다. 이지아는 선두그룹에서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사고 후유증으로 비가 오면 아직도 옆구리가 쑤셨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산에서도 살아 돌아왔다. 그녀의 뇌리에 마철수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여군이라서 못하겠어? 공주님 손에 흙 묻을까봐? 이지아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닿지 않았다. 1명, 2명, 남자 군인들을 추월했다. 1시간, 2시간. 결승점이 눈앞에 보였다. 다리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와! 환호성과 함께 이지안이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남녀 통합 1등. 기적 같은 결과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교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단하다 이 중사. 아니, 이제 707 요원이지. 합격을 축하한다. 이지아는 활짝 웃었다. 지난 1년의 서름과 고통이 땀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임관식장. 류태섭 참모총장이 직접 딸의 가슴에 707부대 마크와 흉장을 달아주었다. 자랑스럽다. 내 딸 류지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 이지안 중사가. 류태섭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먼저 경례를 붙였다. 필승. 이지안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필승. 감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지아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은 아버지의 계급장인 별이 아니었다.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이지안이라는 군인의 가슴 속에 뜬 긍지라는 이름의 별이었다. 아미산의 비극은 끝났다. 악인들은 어둠 속에 갇혔지만
이지안의 별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지안 중사 작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수신 양호. 이동하겠습니다. 그녀는 씩씩하게 헬기에 몸을 실었다. 로터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힘차게 울렸다. 헬기가 날아오르자 그녀의 눈앞에 광활한 대한민국의 산하가 펼쳐졌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가로막을 험산은 없었다. 그녀가 가는 길이 곧 길이었고 그녀가 서 있는 곳이 곧 최전선이었다. 진정한 군인 이지안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